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핀테크의 대표주자 모바일 간편 결제.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카카오가 먼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애플에 이어서 네이버, 삼성전자의 진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장은 생활의 변화와 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성장할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알아봅니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 빅3가 거의 주고 있죠. 근데 정부가 제4 이동통신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출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오늘 생생포커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볼게요. 유한타증권 선릉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메르스 때문에 객장에도 좀 오시는 분 줄어들었나요?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도 좀 비실비실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감기 걸려서 비실비실한데요. 감기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2064.03 마이너스 1.16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시장은 722.51포인트 플러스 6.08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양 시장에서 본다라면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좀 돋보였던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화학 섹터와 건설 섹터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시멘트라든지 건자재 섹터들까지 같이 강하게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수 관련주들의 약세를 틈타서 중소형 개별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양시장에서 이어졌습니다. 약간의 순환매적인 성격이 있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선 조정 받은 섹터들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요. 그동안 좀 강했던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고 이런 흐름들이 좀 이렇게 시소게임처럼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낙폭이 컸었던 바이오 섹터 쪽에서 오늘 좀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중국 관련주들과 함께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 기대감 좀 나타나면서 강하게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빠른 순환매가 코스닥 쪽에서 돌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도 궁금한데 이게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는 막판에는 약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땠나요? 네, 오늘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S도 약세를 보이고 삼성전자도 약세를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소버린 사태에 대한 그런 기억 때문에 삼성물산도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시장에서 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삼성물산의 공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공매도가 좀 집중이 되면서 고점에서 계속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뭐 엘리엇 같은 경우 지분이 좀 7%다 보니까 국민연금 같은 데서 바로 찬성해버리면 또 끝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은 이 부분을 좀 입수화시켜서 지난번에도 저는 좀 입수화시켜서 좀 급등을 했을 때 좀 팔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뭐 주주명부 폐쇄가 이제 되면은 확실히 좀 알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된 것 같고요. 혹시라도 엘리엇이 팔고 나가게 되면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시장의 우려감도 커지면서 전 고점 부근인 8만 원 부근에서부터 공매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주가도 단기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합병이 실패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좋게 생각해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지금 손해가 좀 크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네, 엘리엇이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고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단 손해를 안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당연히 안 볼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당장은 뭔가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 MSCI 지수 편입되는 게 날짜가 언제죠? 오늘 오후 저녁 때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MSCI 신흥지수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뭐 예. 일단 시장의 예상은 불발 쪽에 좀 많이 그래요? 다가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각 증권사들이 좀 예상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한 8대2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의 지금 바람몰이가 쉽게 꺾이리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한테는 좀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편입이 불발이 된다라면은 투심적으로는 조금 안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편입이 된다라면은 일단은 또 약간 대형주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도 대형주들은 정말로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로 예. 인해서 또 투심이 더 자극받게 되면 또 중소형주 위주로만 또 시장이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었는데요. 만약에 네. 이번에 뭐 MSCI 지수 편입이 불발되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좀 눌렸었던 대형주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좀 투심이 좀 안정화이 되는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알겠습니다. 계기가 좀 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대형주들 하시는 분들 요새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그렇죠. 보면 네, 예. 많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흥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메르스 때문에 정말 네. 중국 관광객들은 한국 안 오려고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인데 네.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많이 걸려가지고 되면 보상 문제 이런 건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메르스 격리자가 2,500명이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자가 격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자가 격리자로 지정이 되면 2주간 하여튼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하는데 네. 직장인들이야 뭐 어떻게 회사에 휴가를 내고 뭐 양해를 구한다 하더라도 뭐 하루 일당을 받는 분들이라든가 네. 혹은 뭐 가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이런 분들은 가게 문을 열 수 없으니까 손해가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겠네요. 자택 격리자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통장에 500만 원 이하밖에 없어서 당장 생계에 문제가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부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자가격리자는 대부분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통장에 500만 원 이하라는 말이 정부에서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기준이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격리된 의심자의 경우는 그나마 정부가 입원비라든가 치료비를 예. 지원을 해주거든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라든가 예. 1인실 입원비 이런 것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건 일단 본인이 병원에 정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주소지에 있는 관할 보건소에 가서 돌려받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물론 또 뭐 이것도 역시 병원 격리 때문에 회사 출근 못하고 가게 문 못 열었다. 뭐 그런 간접적인 손실은 여전히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고요. 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메르스 환자가 격리돼서 뭐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했다. 그럼 직접적인 치료비는 정부가 대주긴 합니다만 뭐 그 때문에 또 환자도 덜 오고 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또 따로 보상이 안 됩니다. 예. 뭐 메르스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 문 닫는 곳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잖아요. 네. 맞벌이 부분은 이것도 굉장히 부담일 텐데 이런 것도 뭐 당연히 보상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합리적이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 네. 물론 이럴 때일수록 시민 의식이 좀 발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뭐 네. 국가도 좀 이 보상을 좀 충분히 해줘야 국민들도 좀 적극적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뭐 나만 이 보상을 받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닌데 저도 내일부터 아이가 휴교하거든요. 예. 큰일이죠. 만약에 봐줄 네. 사람이 없으면 이거 큰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 이거 그럼 4번 제출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현실적이지 않은 네.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보고서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네. 타행 자동이체로 바꾸면 돈을 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 제목만. 기사가 있었죠. 이게 예.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사실 약간 복잡한데요. 네. 은행에 왜 각종 자동이체들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타행 자동이체 변경 신청하세요. 이런 안내 문구들을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그냥 흘려보낸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지금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면 이게 자신이 지정한 날 인출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은행이 하루 전날 저녁 8시에 돈을 미리 빼놓은 다음에 그래서 별도의 은행 계좌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오전 9시에 원하는 곳으로 송금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은행들이 이자를 계산하는 시점이 밤 12시에 통장 잔고가 얼마냐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먼저 돈을 빼가면 소비자들은 이 자동이체 금액만큼 하루치 이자를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네. 이게 뭐 얼마나 되겠느냐 싶으시겠지만 이게 은행들이 지난 20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이 네. 받지 못한 이자가 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금융감독원도 사실 이 문제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지난 2월부터 이 당일날 돈 빼서 당일날 송금하도록 이런 새로운 자동이체 서비스를 다들 내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다 바꿔주는 게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고 변경 신청을 한 사람만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 이름이 그렇죠. 타행 자동이체예요? 맞아요. 근데 기존 서비스 이름이 납부자 자동이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뭐가 바뀐 건지 잘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아직 변경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한 78%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물론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네. 뭐 시간 나실 때 하여튼 은행에 들리시거나 하시면 당일 인출해서 당일에 송금하는 이 타행 자동이체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네. 신청하시면 이자를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같이 그냥 바로 지로로 납부하는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그나마 안 뺏겼군요. 네. 근데 이 돈을 번다는 게 이렇게 소소한 것들도 아끼고 그래도 잘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또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자 얘기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KB 경영연구소가 한국의 부자 보고서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매년 발표를 하는 건데요. 지난해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자들의 숫자가 18만 2천 명으로 한 해 전보다 한 8.7%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많으시네요. 네, 예. 부자들의 금융자산을 다 합치니까 한 406조 원 정도 되는데 1인당 평균 한 22억 3천만 원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 빼고 금융자산. 네, 금융자산만. 예. 네, 상위 한 0.35%가 우리나라 전체 이 가계금융자산의 14%를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예. 참 대단한데 그래서 대체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버냐 예. 이렇게 봤더니 여전히 부동산 자산이 52%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로 뭐 전세나 이런 걸 그렇죠. 받는다든지 뭐 네, 이렇게 그렇죠. 돈을 버는군요. 네, 물론 예. 1년 전과 비교하면 뭐 부동산 시장 비중이 3%포인트 약간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부동산 투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건데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 이 부동산 투자로 연간 한 6%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이 예년보다는 못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전세값 오르고 또 월세 수입 거두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뭐 6%면 나쁘지 않은 숫자죠. 정기 예금 이자율의 3배 정도 훨씬 됩니다. 그렇죠. 예. 네. 부자들의 금융자산에서도 보니까 16% 정도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고요. 또 네. 펀드도 14.5%, 보험에도 한 14.4% 이렇게 비교적 투자가 아주 골고루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네. 이거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만 이게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그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실제로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금융이나 경제 교육을 거의 가르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예. 경제와 관련 교육 시간이 전체 교육의 0.7% 수준이고요. 그건 맞아요.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맞아요. 제대로 예.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없잖아요. 없죠. 특히 금융교육은 중고등학교 6년을 다 합쳐도 2시간, 3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강 1시간 뭐 하고 뭐 이런 이게 거겠네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네. 어떤 조사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채권에 투자한 사람과 주식에 투자한 사람 중에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물었는데 네. 정답을 맞춘 학생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식하고 채권의 기본적인 개념도 좀 제대로 구별을 못한다 이런 뜻인데요. 네. 선진국에서는 이게 금융교육이나 경제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지금 넣고 네. 아주 강화하는 분위기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지금 내년도 교육 개편안을 보니까 오히려 금융교육을 더 줄인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 국제적인 추세와는 오히려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건데요. 줄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동안 2-3시간만밖에 안 해온 것도 문제인데 그럼 생생경제를 통해서라도 좀 생생경제를 열심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을 위한 것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이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2개를 더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석탄 화력 발전소 4개를 건설한다. 이게 2년 전에 세워놨던 계획인데요. 네. 이걸 취소하고 2029년까지 원전을 2개 짓겠다. 이렇게 정부가 계획을 변경한 건데요. 원전이 물론 전기를 생산하는 가장 싼 발전 동력이잖아요. 또 네. 이산화탄소 배출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손쉬운 방법인데 이게 문제가 원전을 그럼 어디다 지을 거냐. 그러니까요. 또 지역 주민들이 예.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예. 문제잖아요. 현재 원전 후보지로 지금 강원도 삼척, 경북 영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물론 입지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벌써부터 시민단체와 해당 지역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 늘리는 건 불가피한 선택 아니냐. 또 네. 언제까지 우리가 석탄하고 석유 수입해서 전기 만들 거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는 작년에 전력 사용이 하나도 안 늘었는데 예. 과도하게 정부가 좀 엄살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에 좀 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또 현실적인 고민은 안 할 수가 없고 참 원전은 늘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이런 걸 결정할 때는 하여튼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전 2개를 더 지으면은 25개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24개 정도인데요. 4개. 이게 앞으로 3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은요. 네.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으니까요. 그게 늘 우려가 있죠, 사실. 예. 안전성 문제가 참 제일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원전 제로로 가고 있고 지금 일본에서도 사실은 원전에 대한 반대가 많은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가 없는 나라의 참 비애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의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7월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의 마지막 프리미엄이 완성됩니다. 남겨진 마지막이 아니라 아껴둔 마지막으로 중심 가까이가 아니라 중심 그 가운데로 동탄의 핵심을 차지할 마지막 시범단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네, 지금 IT 업계의 움직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여전한데요. 글로벌 IT 업체들 보면은 대부분 간편 결제 시장, 모바일 결제 시장을 놓고 상당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글도 이제는 뛰어들 생각인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페이, 이게 신용카드의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그런 전략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배려를 해서 카드사를 더 끌어안는 전략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이런 틈바구니 안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부에서 이렇게 글로벌 IT 업체들의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 진출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6월 6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 한 분당 4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은 안 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몇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생생경제 1부 마치고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교남동 경희궁자이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시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예, 연희동 살고 있습니다. 이곳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신지. 지하철역 가깝죠. 시장도 가깝고 뭐 교통편도 좋고요. 일단은 시내하고 가까우니까 뭐 생활 편리시설도 가까운데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 비쌌다고 생각했어요. 분양할 때만 해도. 근데 뭐 주변 지금 시세나 뭐 분양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싸다고 봐요. 그럼 모델하우스 관계자하고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양 이전부터 이 아파트가 참 많은 관심을 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민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작년 말에 저희가 모델하우스 청약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청약 때도 높은 열기가 있었고 올해 6월에 오피스텔 분양했을 경우에는 이틀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관심이 많으십니다. 주변 시세에 비하면 좀 비싼 편인 건가요, 혹시? 네, 금년에 분양한 그 신촌 쪽에 다른 브랜드 아파트도 저희와 얼마 큰 가격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비슷하게 분양을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 종로구로서의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종로구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 자녀 세대 분양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평수대가 남아있나요? 현재는 34형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미분양 물량은 평수와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84제곱미터만 일부 세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가 분양가가 7억 3천만 원대부터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서 16층 이상이면 7억 9천만 원대까지 이렇게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좀 남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주력 평형대가 이제 84제곱미터인데요. 84제곱미터가 가장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세대만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교남동 경희궁 자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요. 삼성, 구글, 애플 이런 글로벌 IT 공룡들의 간편 결제 시장을 둘러싼 뜨거운 경쟁을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통 핀테크라고 얘기하는 것의 선두주자가 바로 이런 모바일 간편 결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카카오가 시작을 했고요. 또 애플과 네이버, 삼성전자 각각 다 이제 그 모바일 결제 시스템 서비스를 출시를 앞둔 상태인데요. 구글도 안드로이드 페이라는 것을 출시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업체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시장이 진행이 될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유재석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편 결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나요?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뭐 일단 온라인이나 뭐 모바일 관점에서 결제를 했을 때는 이제 간편 결제로 볼 수 있고요. 예. 오프라인까지 확대됐을 때는 핀테크라는 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 뭐 그런 칭호를 좀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간편 결제라고 그냥 얘기를 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간편 결제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죠. 네, 그렇죠.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자 400만 명이 돌파했다. 5월 실적인데요. 그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뭐 애플페이도 뭐 작년에 이제 발표된 이후로 이제 뜨거운 관심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페이도 이제 뭐 곧 출시될 예정이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네이버페이가 나온다는 게 이제 카카오페이에는 뭐 직접적인 도전장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이 네이버페이도 카카오페이랑 비슷한가요? 일단은 이제 네이버페이는 이제 이달 25일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네. 일단 기존의 그 네이버 체크아웃이라는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가입자가 예. 1,500만 명 정도 있었는데요.
네이버의 관점은 이 간편 결제를 자사의 이제 모바일 쇼핑 결제에 이용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의도를 비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비스가 이제 실시돼봐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하지만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카오페이랑 뱅컬렛, 카카오 두 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추후에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이런 카카오의 오토 서비스에도 붙을 가능성들이 있어가지고요. 좀 둘의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경쟁 구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이버가 또 다음 카카오보다는 이용자 수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냥 지금 네, 확실하게 많이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린다라는 얘기를 써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간편 결제에 있어서는 이제 뭐 국내 거대 큰 이제 IT 포털 서비스들이 이제 간편 결제를 도입했다는 측면이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재석 기자는 워낙 IT 전문 기자니까 이런 모바일 간편 결제 써봤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저는 뭐 자주 쓰는 편인데요. 아, 자주 쓰는 편이에요? 예. 네. 뭐 뱅컬렛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가입할 때만 좀 시간 걸리는데 이후에는 그냥 뭐 터치 몇 번 해가지고 바로 보낼 수 있고요. 네. 뭐 이제 뭐 토스 같은 이제 스타트업 서비스들도 좀 편리하다는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상이 에러가 생겼다든가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에러가 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뭐 나더라도 이제 서버 쪽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서비스 주체자들이 좀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글로벌 IT 공룡들도 다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출시가 늦어지고는 있는데 곧 이제 출시가 영국에서도 된다고는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에게 올해 안에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유럽이랑 뭐 우리나라에 9월에 출시할 것이다. 뭐 이러한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9월이요. 예.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 페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구글 I.O.를 참여를 했는데 연내 출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들이 다 올해 안에 맞붙게 되는 거군요. 네, 올해 안에 큰 이제 한판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삼성은 그 루프페이라는 곳을 인수해가지고 이 간편 결제 시스템을 내놓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루프페이를 이제 인수를 한 뒤에요. 뭐 루프페이는 뭐 자체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갤럭시 S6랑 S6 엣지 그리고 이제 뭐 차기 버전들에 다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하죠. NFC랑 그 기존에 우리가 카드 긁는다라고 표현하는 이제 마그네틱 두 가지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게 삼성페이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마그네틱 단말기들이 많이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마그네틱 단말기가 되고 NFC가 안 되는 단말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사용성을 넓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페이하고 애플페이는 이 NFC 결제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구글이 내놓는 게 또 겁나는 게요. 워낙 등치가 큰 회사라서 그렇겠는지도 모르겠는데 신용카드 회사에 부과하는 결제 수수료를 전면 무료로 하겠다라고 한 것은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예요. 네, 구글스럽다라는 좀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뭐 애플페이가 이제 0.15%를 받아요. 수수료를. 그렇죠. 구글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사용자 저변을 확대한 다음에 그 수수료 모델이 아닌 뭐 다른 광고 모델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안드로이드 페이를 통한 결제를 할 경우에 신용카드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글 I.O. 참관하고 나서 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키노트 세션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심화 세션에서 나온 얘기인데 안드로이드 페이에 이제 그 다음 모습이 이제 핸즈 프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사람의 음성을 그 이제 포스에 있는 단말기가 인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영어로 이제 I'd like to pay with Google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목소리를 인식해서 그 자신의 계정에 있는 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서 결제가 돼버리는 이제 음성 인식을 통해 바로 결제되는 환경까지도 열릴 거라 뭐 이런 식의 세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핸즈 프리는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기술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구글이라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애플 같은 경우에 좀 출시가 뭐 이렇게 더뎠던 점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네. 여름에 영국에서도 이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애플의 네. 장점은 아무래도 이 OS가 약간 폐쇄적이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네. 도입하면 좀 쓰려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그냥 우리나라에 근데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네. 뭐 작년에 이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애플페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근데 뭐 그때 뭐 이제 한번 왔다 갔다라는 뭐 얘기는 있었는데 애플 쪽에서 예.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금감원의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금감원에서 원래는 관리 감독해야지 되는 성격의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약간 예. 혼선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서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 MST로 하는 게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좀 네. 우위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과 NFC가 다 가능하니까. 네, 확실히 지금 오프라인에서 네. 안드로이드 페이나 이제 애플 페이를 결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벤사라고 하죠. 네. 이제 단말기 포스 단말기 쪽을 예. 갖고 있는 이제 결제 쪽을 갖고 있는 회사 쪽에랑 이제 이런 부딪힌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랑 이제 여러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네. 뭐 이제 NFC가 적용이 되는 IC 단말기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페이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중국에도 보면은 위챗페이도 있고요. 알리페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결제 시스템도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들과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네, 기본적으로는 비슷하고요. 뭐 예.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공격적으로 국내에서도 이제 은행권들이랑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네. 이건 대상들이 다 중국인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서비스고요. 아, 그러면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군요. 네, 뭐 최근에 뭐 팀원이랑도 제휴를 해서 교통카드도 이제 알리페이로 예.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마을버스도 알리페이로 지불하고 탄다. 이 제목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들 결제 다 못하게 막던데 한국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게 아마 그 중국 내 서비스 유니온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결제된 을련 카드, 예, 네, 유니온페이로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3월에도 유재석 기자와 함께 이 간편 결제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때 맞습니다. 결론이 단기적으로는 삼성, 장기적으로는 애플의 승리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네. 플레이어가 하나 더 늘었죠. 구글. 그러니까 네, 삼성, 구글, 애플과의 이 3파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관망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가 역시 이제 마그네틱 결제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 워치를 통한 결제가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10% 정도밖에 이제 사용해본 아이폰 사용자 중 10%만 한번 사용해봤고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4.7%밖에 되지 않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게 애플 워치가 확산되면은 용도 아래 버튼 2번만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음에 따라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계속 몸집을 키우는 중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유럽 네. 이번에 영국과의 뭐 25만 개 가맹점과의 제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후발 주자임에도 좀 여유롭게 가는 모습이 좀 보여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여유롭게 가는 네. 거는 승리를 장담하기 때문인가요? 구글이 했을 때 어느 정도 파일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애플이 아무리 애플페이가 예. 이렇게 강세라고 해도 결국 아이폰 이용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게 플랫폼적인 관점에서 구글이 갖고 있는 비중이 좀 더 크지 않나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글 다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구글이 갖고 있는 좀 영향력이랄까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규모의 경제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유재석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숨은 재테크 고수에게 듣는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숨은 고수들의 직구 토크. 네, 이건 본인만 들으셔야 됩니다. 남 알려주면은 그다지 부자 될 수가 없는데 이 알려지지 않은 숨은 재테크 고수들의 비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숨은 고수의 재테크. 생생경제에서 모신 두 번째 고수는요.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나는 특허로 평생 월급 받는다. 굉장히 좋죠. 저도 좀 그래보고 싶은데 발명가이자 또 특허 사업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허주일 씨 모셔봤습니다. 이 저자가 직접 맨땅 헤딩을 하면서 온몸으로 익혔다고 하는 특허를 통한 재테크 비법 앞으로 4주 동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직장에는 매여 있지 않으신 거니까 직함은 따로 없으신가요?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시군요. 예. 특허 사무소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발명회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명회사요?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특허를 가지고 평생 월급을 받을 수가 있을지 참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책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예, 아주 자세하게 일반인들 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특허는 재테크의 수단으로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특허로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특허로 돈을 벌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제 몇 번 사업을 실패하다 보니까 사업 가지고는 내가 가능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그래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하나씩 특허로 출원을 냈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현금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특허가 수익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내셨던 특허는 어떤 것에 대한 특허였나요? 들으시면 진짜 재밌으실 텐데. 재미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제가 28살 때 낸 특허인데 소리나는 힙합 티셔츠였어요. 소리나는 힙합 티셔츠요? 예. 그거 어떤 건가요? 그때 이제 한참 힙합이 문화적으로 인기 있는 시절이었거든요. 이제 힙합의 이제 특징이 랩, 그리고 낙서 문화, 그리고 헐렁한 패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랩하는 생활 문화하고 헐렁한 힙합 패션을 결합시켜서 내 티셔츠만 입으면 어디서나 리듬을 타면서 랩을 즐겨라. 라는 취지에서 가슴 부분에 그러니까 목 아래 부분에 소리나는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는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탁하면 빼고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계속 내가 원하는 힙합 비트가 반복적으로 연주되는. 그래 비트박스 같은 거예요? 비트박스 티셔츠라는 게 상품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재밌는데요. 예. 그렇죠. 그때부터 특허에 관심을 가지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계속 특허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아니요. 그 전에는 제가 독일어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전 공대 나오셨을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에 그다지 관심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이제 젊은 나이에 벤처 창업을 했는데 제품으로 서비스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힙합 브랜드를 하면서 특허를 내게 된 거죠.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28살 때 힙합 티셔츠로 일단 특허를 내셨고 그러면 지금 특허 내신 거는 모두 몇 개인가요? 이제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합쳐서 150건이 조금 넘는 것 같고요. 그럼 특허 부자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150건 정도의 지식 재산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돈 되는 게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가 돈이 되나요? 돈이 되는 특허라고 딱 이마에 써 있지는 않죠. 그렇죠. 수위를 또 봐야지 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일 적게 이제 그러니까 제 현금화된 건 한 200만 원 정도이고요. 많게는 몇 천만 원에다가 매달 얼마 정도로 수익을 가져다 주는 특허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쏠쏠하게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법인 사업을 한 13년간 했는데 13년간 번 돈보다 특허로 2년간 번 돈이 더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 특허를 처음에 내고 그럴 때는 이게 접근 자체가 좀 골치가 아프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예, 특허라는 말 자체만 들어도 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이 실패담이나 성공담을 쉽게 얘기를 해주시면 일반인들도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아무래도 지금 이 방송도 앞으로 3주간 더 네, 그렇죠. 청취자들께 방송이 될 거니까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저는 이제 제 책에도 그렇고 제가 하는 강의에서도 일반인들이 누구나 직접 특허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허 혹은 뭐 특허의 재료가 되는 발명이란 게 네. 하루아침에 위대한 발명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허, 발명도 훈련이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그건 당연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네. 예, 체계적으로 출원하는 게 좋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면 자잘한 아이디어, 생활 속에서 나온 생활 발명 같은 것들을 네. 직접 출원하면서 그것들이 예.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자기 개발의 단계를 조금씩 밟아서 이제 좋은 특허가 됐을 때는 네.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출원하는 것.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사람들한테 예.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소리나는 힙합 티셔츠 말고는 또 좀 우리가 들으면 아, 이거 괜찮은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특허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두 번째 사업을 했던 게 아침 식사용 샐러드 배달 사업이었어요. 아, 사업을 직접 시작하신 거예요? 아까 그 티셔츠도 첫 예. 번째 사업이었고 네. 이제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그 반찬 배달하는 서비스에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네. 본행 포장이 되어 있는 패키지 안에 네. 야채, 샐러드 재료들을 한 20여 가지 넣고 예. 샐러드 소스와 빵을 담아서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건 괜찮았어요. 한 1년 반 정도 사업하면서 한 2만 명 정도가 이용을 네.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제 야채값 변동폭이 너무 심해서 아주 쉽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이제 세 번째 했던 사업은 아이를 앞에다 태우는 역삼륜 유모차 자전거라고 이제 넘어지지 않는 자전거 구조로 앞에 네. 아이를 태우고 아이를 뒤에 태우면 뭐 안심해야 되겠죠 부모 입장에서. 네. 근데 아이는 부모 등짝만 보고 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질주감이라든지 바람을 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앞에 아이를 태우고 예. 안전가드를 하는 자전거였는데 그게 아주 큰 규모로 실패에 돌아가서 아니, 전 성공했다고 그러실 줄 알았더니 큰 규모로 실패하게 돼서 결국에 이제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나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잘 팔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내고 이 특허를 사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가장 잘 만들고 잘 팔 수 있는 사람한테 이 특허를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아침 식사용 샐러드 배달과 관련된 것은 그 사업을 특허를 내셨던 거예요? 포장 용기의 구조가 특허였습니다. 포장 용기의 구조. 예. 그것도 결국은 사업을 안 되셨다고 했는데 그 구조 자체의 특허는 팔리고 있나요, 지금? 그 특허는 그냥 이제 특허는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예. 매해마다 연장 수수료를 내고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 개념인데 예. 제가 이제 그때 사업을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뭐 연장할 정신이 없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은 전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공과대학 출신의 그런 아이디어는 아니고 맞습니다.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인데 원래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많이 샘솟는 편이세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책을 쓰면서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나 돌이켜 보니까 어렸을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이라도 좀 차별화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특허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원천이 그렇습니다. 특허라는 것도 결국에는 발명이 소재고요. 발명은 그 불편함으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불편함을 어떻게 풀어야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발명을 잘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발명을 해야겠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는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을 밟아야 돼요? 이제 발명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따라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요. 뭐 그럴 경우에 좀 이제 쉽게 생각을 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이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러면 정말 없었는지 확인해 보는 게 검색을 좀 해보고. 근데 예. 보통 사람들은 특허로 내기 위해서는 특허 검색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허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공지기술을 대상으로 선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공지기술은 꼭 특허뿐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려면 알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전부 다 조사의 대상이 되니까 특허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뉴스 검색 같은 것들을 봐서 실제로 없었는가를 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다음은 왜 없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업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나한테는 꼭 절실하게 필요한데 정말 협소한 사람들한테만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래 여러 사람한테 필요할 수는 있는데 너무나 많은 돈과 시간이 투여된다면 좀 힘들죠. 알겠습니다. 지금 특허 재테크에 대한 첫 걸음을 띄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 계속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로 월급을 받는다고 하시는 허주일 씨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정부가 이동통신비를 낮추기 위해서 제4 이동통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수차례 선정에 실패했는데 올해는 추진이 될까요?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